여기 나와서 그 지금 말했던 그 음악 프로그램이 이제 시즌 1하고 시즌 2에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야, 시즌 1하고 시즌 2 하면 출연료 많이 올랐어?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요. 소속사 알아서 저는 하나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대답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요성하고 딱 맞는다라는 얘기도 나온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들으면 들을수록 음악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커피도 마셔야 될 것 같고 크로아상 이런 거 갖다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금요일 3, 4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탑탑 신삼변 시대 단문지 세븐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글보글 최담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글몽글 백성문입니다. 그러지.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징글징글. 야, 징글징글. 그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 백변이랑 저랑 10분 동안 축구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거 귀에 맞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들려가지 않았습니다. 소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본 아이템 하기 전에 축구 얘기를 좀 하고 할 건데 아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시고 또 싶으세요? 해야죠. 또 해야죠. 그럼요. 예. 양변한테는 안 묻습니다. 예. 안 물어. 예.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대답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까다로운 방송입니다. 안 묻습니다. 안 봤을 개연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야. 하나만한 얘기를 할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승점 1점을 땄다면서요? 뭐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제가 1점이에요? 뭐 이럴 거야. 그럴 수 거의. 있어. 그렇지. 무승부도 점수 줘요?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전 축구 담당 기자를 1년 이상 했었습니다. 정말? 네. 아, 진짜 했었어요. 아니 나 우리 제작진은 너무 양변 편해. 이게 박수 칠 일이야? 밖에서 기립박수 치고 있어. 축구 담당 기자 1년 했다니까. 누가 보면 국가대표 1년 한 줄 알겠어요. 막 박수 치고 기립. 야, 깜짝 놀랐네. 덱들은 뭐해도 저런 반응 안 나온다? 안 나와. 포기했어요. 야, 저 살롱드지 때문에 그래. 살롱드지 때문에. 그래서 어제 축구 어떻게 봤어요? 어제는 안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잘 몰라요. 예전에 했었어요. 기자 20년 전에 축구 담당 기자. 깝깝하다. 기자가 취재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 이동국 선수가 청소년 대표 시절에 축구 담당 기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이게 축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 좋아요. 네. 시니컬해 역시. 자, 백병 어떻게 관전평? 제가 태어나서 본 월드컵 경기 중에 승패를 떠나 제일 잘했다. 그렇지, 잘했지. 보통은 우리나라가 이기는 경기도 좀 밀리다가 그 역습 한 방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뚱딱 뭐 이런 그렇죠. 거. 근데 얻어 걸리고 이런 거. 어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몰아쳤잖아요. 그래서 전반 초반에 일단 작전이 저렇고 이제 후반에 좀 내리겠지 그랬는데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약간 그래도 정상 전개. 후반엔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도 빌드업 축구가 되는구나. 내가 했잖아. 아까 10분 전에. 아까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셨습니다. 댓글도 되게 많이 있어요. 댓글에 그게. 내가 대한테 10분. 이건 나도 안 웃을 수가 들었는데. 없네요. 이건 안 웃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경기 너무 재밌었고 어제 뭐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승점 1점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기였어요. 맞아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가나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이길 것 같아요. 어? 네, 가나전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죠. 어제 포르투갈이 3대1로 이겼던데 맞아. 가나를.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나 가나전 나 이길 것 같아. 그냥 나 그날은 가나 쪽거리 왕창 사다 씹어 먹으면서 보려고. 죄송합니다. 진짜 재미없다. 진짜 안 웃기다. 진짜 재미없다. 와, 너 어떻게 가나 이걸 초콜릿 이렇게 그냥- 못 살리냐. 여기서 가나 초콜릿이 왜 나와요? 아니 이렇게 이거 상품명 얘기해도 돼요 방송에서 막? 뭐 어때요? 안 되나? PPL도 아니고. 그 똑같아요 스펠이. 가나 초콜릿 가나랑 알겠습니다. 앞으리 몰랐어요? 아니 알지. 가나 카카오 산지잖아. 알겠습니다. 네. 맞아. 빨리 다른 거 합시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하네 밖에서. 아우. 지연이 했으면은 이거 밖에서 박수 쳤을 텐데. 저런 거 어떻게 알지 막 이러고. 내가 하니까 뭐 반응이 없네. 이번 주 첫 번째 아이템은 요거. 난 요게 되게 놀라면서도 의아하기도 하고 좀 희한하기도 하고. 이승기 씨가 네. 음원 정산이 땅원. 이건 진짜 좀 놀람을 넘어서 좀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여러 가지 난 충격적이야.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관심사가 월드컵하고 이승기 씨한테만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거의 그래요? 그런 수준으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디스패치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2021년 1월에 이승기 씨가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음원 수익이 3,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소속사 직원이 원래 이승기 씨한테 보내면 안 되는데 이승기 씨한테 잘못 보낸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원래 매번 보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받고 이승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마이너스 가수가 아니구나. 난 여기서부터 너무 저는 황당해. 여기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가수라고 생각했던 거야. 음원 수익 같은 건 없고. 예능만 해가지고 네. 돈 벌어주리 그냥.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승기 씨가 이 문자를 이제 또 그 다른 가수 선배한테 이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선배가 진짜 황당해하면서 야, 너가 나보다 훨씬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나는 정산 같은 거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촉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승기 씨가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 이제 소속사 임원들한테 이거 음원 정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야,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어떻게 정산해 주냐? 야, 앨범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 야, 회계팀 직원한테 정산자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해준 거야. 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승기 씨 히트곡 많잖아요. 일단 네. 지금 가수한 지 18년 됐어요. 한번 불러봐요 이승기 씨. 싫어요. 노래 잘하잖아. 싫어. 아침에 목이 잠겨서 안 돼요. 어제 술 마셨구나 축구공에서. 이거 좀 해야죠, 이거. 드링킹인데. 드링킹. 총 18년 동안 137곡을 발표했는데 일단 데뷔곡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내 여자라니까. 국민 남동생이 그렇죠, 됐던. 그렇죠. 바로 나오는구나. 벌써 지금 약간 떨린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좋아했던 것 같아 그 노래를. 국민 그럼요. 남동생. 막 저기 대입해가지고 그럼요. 그 누나가 나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였으면. 사실 그 이후에도 뭐 제발 뭐 하기 힘든 말 다 줄 거야 여행을 떠나요 결혼해 줄래 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드라마 나오면 그 드라마 OST도 직접 많이 불러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건 이제 아까 내 여자라니까부터 시작해서 한 2009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히트곡이 있었는데 고 또 4년 2004에서 2009년 음원 정산 자료는 회사에서 또 이제 뭐 유실이 돼가지고 2009년 이후부터 2021년 것까지만 나온 게 90억이 넘어요.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09년 이후. 그러니까 요 유실됐다는 빼고도. 그 내 여자라니까 한참 히트쳤을 때 그건 다 뺐네. 그러니까 곡에 들어가면 100억은 넘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원이 예를 들어서 나가면 왜냐면 이승기 씨가 초반에 가수하고 마지막에 나중에는 저 연기자나 예능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많았을 텐데 음원이. 이게 그때는 더 많았을 거로 추정이 되니까 일단 최소 100억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속사에서 왜 마이너스 가수라고 그랬어요? 이승기한테. 일단 이승기 씨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너는 다른 걸로는 돈 되는데 음원은 이렇게 돈이 안 되냐. 그리고 야, 앨범 하나 내면 홍보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냐? 그래서 너한테 줄 돈이 없어.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는 그런가 보다. 이승기 씨 정도 가수가 마이너스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가수는 탑 아이돌 말고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소속사에서 이승기 씨를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냐 얘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그게 어렸을 때거든. 양변. 어릴 때 데뷔해서 한 번도 소속사 안 바꾼 거예요 이승기 씨가? 이승기 씨가 이선희 씨가 지금 데뷔한 지 18년이 됐는데 18살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생활 관계라는 게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었을 때 동기들 중에서 한 3-4살 정도 어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선배들이 이 아르바이트 학생인 줄 알고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불러서 일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관계가 한번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요. 지금도 만나면 저는 제일 막내 취급을 받아요. 약간 그게 관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설정된 관계가. 그래서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배제를 못한다고. 실제 예능 프로 나와서도 좀 어른들하고 소통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해 전에 이승기 씨. 그것도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좀 다시 또 되짚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승기 씨가 이제 음원 수익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 또 수익도 꽤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에서 네가 이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 건 거기서 수익이 나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CF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걸 출연해서 그 돈을 너는 벌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 뭐 예능 프로에서 했던 이승기 씨의 말이 또 회자가 되는데 이제 뭐 그
이제 뭐 제2 언론사에 뭐 노는 형님인가 뭐 아는 형님 싱어게인 아는 형님에 나가서 형님이랑 나와서 노는 형. 노는 형 노는 이건 아는 이건 본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잖아 자기 노는 얘기. 얘기지 노는 하여튼 형님은 거기 나와서 그 지금 말했던 그 음악 프로그램이 이제 시즌 1하고 시즌 2에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야 시즌 1하고 시즌 2 하면 출연료 많이 올랐어?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요. 저 소속사 알아서 저는 하나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대답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요 상황하고 딱 맞는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소속사에서 되게 이제 연예인들이 소속사에서 정산을 하게 해주잖아요. 본인한테 그렇지. 들어간 비용 다 떼고 그렇지. 세금 처리해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요번 시즌 하면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약금이 올라가고 출연 올라가고는 알고 있을 텐데 몰라요. 그거조차 모르고 저는 몰라요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회당 10,000원을 받는지 10만 원 받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얼마나 고등학생 올랐는지도 취급을 몰라요. 하면서 그냥 안 알려준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저기 단변 이승기 씨가 그럼 고등학교 때 이 어디 엔터사 이름 나왔죠? 후크? 네, 후크 엔터테인. 이름도 참 묘하네. 어쨌든 후크 엔터테인먼트에서 캐스팅한 다음에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18년 동안 이 엔터테인먼트사를 소속돼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18년을 같이 근무를 했겠죠. 그래서 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정산을 요구하지 못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음원 정산을 따지면 대표의 불효령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승기 씨 입장에선 돈을 받는 것보단 욕을 안 먹는 것을 택한 것이다라는 게 매니저의 언급이었습니다. 그 대표한테 이승기 씨 매니저 말로는 네. 대표님이 나 음원 정산하는 거 막 뭐라 그러면 막 이러면서 그게 싫어가지고 토스트한데. 아니 단순히 그게 싫다라기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게 이렇게 소속이 돼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어디 뭐 드라마 캐스팅이 됐건 방송 뭐 음악 프로에 출연이 됐던 다 맡아서 위임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고 있는 것들 전부가 소속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불효령이 아니라 이게 다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이걸 맡겨야 되나.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데뷔했으니까. 그 백변 이승기 씨가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정산이 빵원이라는 걸?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견은 갈려요. 뭐 지금 이승기 씨 측에서는 2021년에 그 아까 문자를 받고 알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승기 씨하고 장시간이란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분은 이승기 씨가 굉장히 똑똑한데. 고등학교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2021년에서야 알았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최소한 군 제대 후에는 알았으리라고 보는데 때를 보다가 이 정산 영원 카드를 꺼낸 게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2021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걸 터트리는 걸까? 쉽게 말해 대중들한테 알릴 타이밍을 보다가 지금 터트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저 이승기 씨하고 권 대표 그 네. 양쪽 입장 나온 건가요? 일단은 뭐 이승기 씨 지금까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권 대표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매니저 증언, 소속사 직원들을 향한 뭐 그 권지영 대표가 폭언한 그 녹취록 이런 건 확보해서 이제 이미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승기 씨가 이제 정산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것도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힘든데 이 권진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왔어요.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다. 내 나머지 인생을 이승기 그 XX 죽이는데 쓸 거다. 이런 왜요? 얘기가 나왔어요. 못 받은 돈 달라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승기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욕 먹는 것보다는 그냥 있었던 걸 택했던 거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승기 씨 측 입장도 정확하게 나온 거는 이제 그 제대로 공개를 해서 제대로 공개해서 음원 정산을 해달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진실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제 입장이 나온 겁니다. 대표 측에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이런 전제를 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소송을 하는 건가 이승기 씨?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소송을 하려면은 이게 채권을 달라. 이제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거나 계약상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은 고의로 지금 내 돈을
소위 말하면 안 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불법행위로. 근데 아까 여기에서 앞에서 이승기 씨가 얼마나 똑똑한데 최소한 군제대 후에는 알았을 거라고 본다. 군제대를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도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불법행위 손배청을 하려면 안날로부터 3년이잖아요. 2018년도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나 작년에 알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불법행위 손배. 그래서 전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정상금 계약금 정상금 청구로 가면 안 돼요. 되죠. 근데 정상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역을 다 잘 모른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이승기 씨 측에서 아까 잠깐 양 변호사님이 저희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음원 수익이 정산이 0원인 것에 대해서 믿었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다른 금액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계약서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근데 계약서에 예를 들면은 뭐 음원 정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통으로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은 거기 그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계약은 7대3 정도로 계약을 한 걸로 지금 공개가 됐어요. 보통 일반적인 연예인들 계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속사 측이 많이 가져가는데 대신 이제 정도 급의 비용 공제는 소속사 측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비용을 점적으로 소속사에서 책임을 지고 대신에 이제 수익도 소속사가 일반적인 연예인보다는 좀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아니 이거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불똥 튀는 건데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저기 이선희 씨, 윤여정 씨, 네. 이서진 씨 다 탑스타들이고 거기 이선희 씨는 어떻게 보면 알려지기로는 제가 이승기 씨를 고등학교 때 캐스팅해가지고 그렇지. 노래를 가르치고 선생님이지. 네, 선생님. 네. 선생님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몰랐나 이 그러니까 분들은? 일단은 거기에 지금 이선희 씨나 윤여정 씨, 이서진 씨 등이 소속돼 있는데 뭐 윤여정 씨나 이서진 씨는 아예 분야가 다르잖아요. 아, 가수가 아니니까. 네, 뭐 가수가 아니니까 음원 이런 거. 여기는 뭐 알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이선희 씨가 알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사인데. 같은 가수니까. 그렇죠. 같은 가수니까 이거 이승기가 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거 정산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건 이거는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선 씨가 후크 1호 연예인이거든요. 후크 엔터테인먼트 1호 연예인인 건 맞긴 한데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그냥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런 음원 문제를 이승기 씨가 이선희 씨에게 뭐 상담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이상 뭐 알기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상담 뭐 선생님 저는 왜 응원 수익이 안 들어와요라고 한마디 했으면 알았을 텐데. 그렇지, 그렇죠. 그 얘기 안 맞습니다.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받았을 때 만약에 처음 안 거면 이승기 씨가 그거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계약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압수수색 당했다면서요 엔터사. 10일 날 5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짐작하는 건 횡령한 게 아니냐는 의혹 그렇죠. 때문이겠죠. 그 돈 누가 예. 가져가지 않았을까. 정산 내역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제 들어왔을 거고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이게 지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이 참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앨범이 뭐 승기 너는 앨범이 팔리는 가수가 아니라거나 요새 응원하는 요즘 다 음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짓말인 거. 그래서 뭐 기자들에게 선물을 준다라 요즘 기자들 그런 대응 많이 못 봤거든요.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는 본인이 하실 때는 저는 음악 담당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축구 선수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도 선물이 오는 데는 아닙니다. 내일 수제제 내일 시작되나요? 네. 네. 그렇구나. 그 이거 담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건 전개가? 글쎄요. 일단 그 정산을 못 받은 건 맞기 때문에 정산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 이승기 씨가 당연히 유리할 것 같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좀 과격한 말을 한 것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승기 씨가 원한다면은 뭐 형사 고소 같은 것들도 진행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승기 씨가 어느 정도까지 할지 그거는 아직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전인 것 같고요. 일단 여론전을 통해서 여론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론의 이제 향배에 따라서 저쪽이 먼저 그렇게. 그냥 뭐 소송까지 안 가고 정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여론은 지금 완전히 이승기 씨에게 돌아섰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그 권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승기 씨, 아니 가수 톱스타든 아니면 무명 가수든 재벌이든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일하는 돈은 받아야죠. 당연하죠. 일하는 만큼의 돈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재벌이든 재벌이 아니든지 간에.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층간소음 얘기 조금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징병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층간소음 얘기 잠깐 할 건데
4살짜리 아이한테 층간소음을 따졌다. 8살이? 아니? 아래층 주민이 아래층 위층 사이의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20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주도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다라는 거죠. 근데 위층 주민의 하고 아이들이 같이 탄 거예요. 4살, 7살입니다. 아이들이요? 네, 아래층에 평소에 이제 갈등을 겪고 있던 주민하고 같이 탄 거예요. 야 분위기 쌓이지는 예. 거 순간. 근데 여기서 이렇게 4살짜리 아기 고개를 팍 숙였던 모양이죠.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4살짜리한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부모하고 거기서 바로 신랑이가 붙었을 것 같은데 참았던 모양입니다. 윗집 부모가. 네, 윗집 부모가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 아래층 주민이 이 부모를 이 벽에 가로 딱 밀치고 너 이렇게 네 부모가 이 꼴 당하는 게 7살짜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들 똑바로 들어라.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혹 보면은 뭐 네. 그럴 수도 있을 거 예를 들면 뭐 아이고 얘들아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실제로. 좋게 말을 하거나 저희도 네. 이제 아이 키우고 그런 과정에서 아르시 비치 보면 네. 웃으면서 야 요즘 너 잘 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아.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아, 아이고 요즘 죄송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뛰나 봐 뭐 하면서. 민망하게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애가 걷기 시작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좀 뭐 과일 같은 거 싸가지고 아르싱 찾아갔어요. 애 걷기 시작한다고.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드리고 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웃으면서 이제 봐주시더라고. 아는 애가 뛰는 거랑 모르는 애가 뛰는 거랑 사람이 다릅니다. 느낌이. 그럴 수 진짜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윗집에 걔 지금 야. 신났구나. 야저 누구야 이거 완전 다른.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고. 근데 이게 그럼 이게 지금 근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반 협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이건 무슨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아동학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동학대. 왜냐하면 그때 아이가 그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가 벽으로 밀쳐지는 거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깜짝 놀란 그건 거죠. 정치학대 범죄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이제 밀친 거에 좀 다치고 이런 게 있어서 뭐 폭행치상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걸로 일단은 그냥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정식 재판을 청구한 모양이에요. 아래집 주민이요. 네, 네. 이거는 뭐 층간소음이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근데 아동학대하려고 하는 고의성 전혀 없었으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재판 내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재판 결과가? 이거 당연히 아동학대가 인정이 됐죠. 이거는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네. 야 이런 게 대법원까지도 가더라고요. 처음에 200만 원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대법원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랫집 주민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이 층간소음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네. 여기서 내가 무슨 아동학대범이냐 뭐 이러면서 끝까지 갔던 것 같은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 A씨 행동은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했고요. 피해자의 자녀들은 A씨가 폭행과 같은 직접적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동학대 처벌 받은 거고. 근데 이 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댓글 보니까 막 약간 좀 다른 분위기 좀 일으키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가요? 오죽했으면 이 아래층 사람이 저 말이 그랬을까. 맞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윗집 아랫집이 좀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그전에 없었던 모양이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평소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좀 참고 참다가 혼자 먼저 폭발해 버리는 경우.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그런 경우들이 층간소음 문제에서도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이웃들 사이에 왕래가 없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뭐 시끄럽더라 이런 말이 먼저 나왔으면 좋은데 이분도 아마 좀 폭발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댓글에서도 아유 오죽했으면 하는 표현이 네, 나오더라. 그래서 그 댓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네. 아이들은요. 네.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기 본원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라는 맞아, 생각을 맞아, 할 맞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맞아. 법원에서도 이건 아동학대가 맞다고 한 거예요. 그래, 근데 부모가 이게 무너지는 모습 맞아. 층간소음이 굉장히 그 감정 다툼으로 가고 감정 다툼이 격화되면은 이게 좀
예를 들면 여기는 폭행치상이었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도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 같은 경우가 진짜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윗집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쉽게 많이 뛰지 않았다. 그냥 걸어 다녔다. 우리는 예를 들면 슬리퍼까지 신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데 밑에 집에서는 나는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 한 번 이사를 가서 살고 있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 빨리 가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참 없고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항상 서로 얼굴 맞대고 말씀 나누지 말고 예를 들면은 뭐 경비실을 통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센터들을 통해서 하세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김혜지 씨 문자가 지금 또 아까 우리 그 댓글 반응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동학대인 건 알겠는데 층간소음 무조건 피해자 편입니다. 진짜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으로 또 피해보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진짜 정신적 그 고통도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위에 애래도 너무 뛰어다니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마 거 없다. 여러 차례 뭐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도 계속 뛰고 뭐 윗집에서 만약에 그런 걸 제대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매트를 깐다거나 하는 그런 뭐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면 그렇다면 아랫집이 폭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길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지금 그 앞부분은 모르지만. 참 층간소음이 신기한 게요. 저도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런 거 아닌데 어디 가서도 한 번 이게 정말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한 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막 사람이 그래. 사람의 사람이라고 감각이라는 하는 게 그게 진짜 그래서 이거를 뭐 몇 데시벨로 정해놓고 이래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때 살던 집에서는 윗집이랑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소리가 공유돼가지고 거기가 가족 모드. 같이 사는 줄 알았어. 알람이 울리는데 우리 집에서 알람이 울리는 줄 알았어. 네. 진동 알람인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셨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시끄러웠는데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윗집 출근하시는구나. 이번 주 주말에 어디 외출하시나 보네. 약간 이런 그냥 같이 사는 좀 느낌. 얘기는 해볼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뭐 그거 굳이 뭐 찾아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도 알람은 울려야 되고 걸어는 다녀야 되는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구나. 이정은님께서는 이게 층간소음 이게 문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전 이해해요. 저희 위층은 3대가 살았고 애가 3살 4살 살았는데 매트도 안 깔고 나중에는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경찰도 불렀어요. 경무실도 안 되어졌고. 맞아요. 권미연님께서는 저희도 윗집에 10번 참다가 한 번 얘기하는데 말할 때뿐이에요. 어제도 축구 보는데 발 동동 다 느낌이요. 그러니까 어제는 뭐 다 축구 보셨을 거니까 좀 이제 저 양해가 되는 날이긴 한데 나 이건 양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 백 변호사는 저한테는 해결책이 안 나올 거야. 그죠? 우린 단순하니까. 그렇죠. 우리 그냥 살죠 그냥. 우린 그냥 사니까.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는 방법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윗집 간의 갈등을 좀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 아까 제가 감정 주관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요즘은 어렵다는 거 인정해요. 요즘은. 근데 어쨌든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안면을 투구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건 맞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 집 아이에 대해서도 예전에 저희가 클 때만 해도 동네 아이들이 그냥 같은 집 아이처럼 여겨졌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집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쯤 우리가 혹시 윗집에 사면 아래층에 먼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렇죠. 할 수 경험이 있으시다면. 비슷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서정아 씨가 위층 코 고는 소리도 들린다. 7746 윗집 아저씨 양치하다가 소리 내는 소리까지 다 이거는 들린다. 층간소음 아니라 건물을 잘못 짓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건 건물을 잘못 짓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얘기. 요거 좀 조두순. 이거 답 없다 이것도. 네, 답 없어요. 없어요. 자, 담변. 지금까지 상황 정리 좀 해볼게요. 조두순 이사. 그러니까 조두순이 이제 지금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뭐 가긴 가야지 뭐.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동네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그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이 조두순을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를 했는데 근데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 처음에. 그 계약을 한 게 그 집의 집주인은 좀 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정보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걸 그냥 계약해준 거구나. 그래서 누군지 모른 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몰랐느냐. 남편이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당연히 남편이 조두순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원이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집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집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취소를 할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보통 집 계약할 때 그 돈의 10%인 계약금만 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부인은 그날 보증금을 한 방에 다 냈어요. 1,000만 원을 한 1,000만 원을 한 방에. 또 박도 못하게. 네, 하는 거.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은 2배를 주더라도 계약을 파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다 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계약이 취소가 되고 이사를 못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취소가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집주인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해달라.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100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공인중개업소에 돈을 맡겼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안 된다. 일방적인 파기니까 원래는 파기 못하지만 법상으로는 이 아내 주장은 일방적인 파기니까 2배 2,0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단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조두순이 새로 우리 동네로 이사 오네? 이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약간 당연히 새로 이사 오는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산시를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 한 회장이 카페에 조 씨가 이사 오지 못하도록 임대차 계약 위약금을 우리가 모아서 주자 이러한 의견도 냈어요. 뭐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나간다면 방법은 없었죠. 계약금 2배 주고 할 수 해제도 아니고 다 줬잖아요. 다 줬으니까 뭐 이건 그리고 원래 누가 이사 오는지가 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원래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 남편이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 아니라 조두순이잖아. 이러고 취소를 못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끝까지 소위 배쨌다. 난 여기 살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었는데 이 여론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결국은 그냥 이쪽에서 조두순 측에서 이제 1,100만 원 받고 그냥 이사를 안 하는 걸로 간 거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양변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조두순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살던 곳에 있는 거죠. 아직은? 있는 건데. 근데 재계약 안 한다며. 지금. 재계약을 안 하니까 어딘가로 옮겨야 될 거잖아요. 어디 가도 이난냐.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에서까지 관심을 갖고 어디 가는지를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답이 없다라는 게 조두순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안 나간다 그러면 명도성으로 내보낼 거고. 그럼 이사 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은 이렇게 계약하면 또 아마 알게 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럴 거고 예전에 저 그 김근식이 들어갈래나 말았던 그 어디 법무부 산하 기관 거기도 그 기관 시설 안에 있는데도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으니 뭐 산으로 나는 자연인이다를 해야 돼. 산에다가 집을 줘야 되나? 나는 자연인이다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방법이 그만큼 없어. 뭐 우리 동네로 온다면 당연히 다 싫겠죠. 지금 그럼요. 누구나.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성범죄자들만 거주하는 지역을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긴 하다고 하는데. 그럼 무시무시한 동네가 있어요? 미국에? 네. 어디에? 그 범죄자들만 전과자들만 따로 살게 한 거예요. 진짜? 지역에서 떨어져서 일반 거주 지역에서 떨어져서.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도 자유 제한을 너무 하는 거라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막 지었나? 야, 니들 여기서 저 모래에 살아 막 이러고. 뭐 왜 조두순 같은 사람을 신경 쓰냐 저한테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조두순이도 지금 어딘가에서 거주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감한 거라니까요. 이게. 어쨌든 지금 저 형기타 출소하고 저 법적 책임 어찌 됐건 다 그렇죠. 지고 나온 거고 지금은 뭐 그냥 일반 사람이고 아니 근데 발진 차고 있지만 저는 그 취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이 맞아요. 법상으로는. 왜냐하면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착오가 아니라서 취소는 못 하는데 자 감정법학 나오나요 지금? 아닌데 저는 조두순 정도면
그러면 그건 중대한 착오다. 아니 그 정도 되면. 어느 사람이 조두순이랑 계약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김태현이 오든 백성원이 오든 상관없죠. 상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면 좋은데 얘가 오면 별로.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시끄러울 수 여기가 너무 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막 예를 들면 조두순이 온다. 그럼 그거는 누가도 그걸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 정도면 중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이론을 여기다 갖다 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조두순이라면. 이제 집으로 그런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집에 반경 얼마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너무 끔찍한데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와 갖고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정도면은 저는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들한테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할 정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이제 방법 없는 거네. 앞으로 조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 어디 살지 몰라요 이제 또 앞으로. 이런 사례를 어떻게 할지 좀 연구들을 그러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두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근식도 가고 네, 언제 네, 나올 맞아요. 거라고. 성범죄자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소는 지금 법상 안 되는데 최단비 변호사 말대로 하면 혹시 소송 붙으면은 저도 사실 이쪽이에요. 그쵸. 아 진짜?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걸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중대한 중대한 착오. 계약에 중대한 하지. 임대차는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잖아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 전세가 계약이라고 써 아니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최근에 임대차 조두순이라면 계약이면 4년 동안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것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 이미 넘어갔어. 나 이쪽 승.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얘기는 마무리하고 마지막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양변 오늘의 그림은 네. 장 델비우라는 화가의 오르페우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뭐 그림 보시면 뭔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네. 굉장히 비장한데. 아련하고 슬픔이 느껴지죠. 사실 장 델비우라는 화가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닌데요. 뭐 제가 이 시간에 소개했던 구스타프 모르나 아니면 윌리엄 블레이크 같이 좀 신화적인 내용들 본인이 어떤 받은 영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신화나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걸 표현하려고 했던 화가예요. 그림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약간 좀 공포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화가의 그림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슬픈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오르페우스가 음악의 신 뮤즈의 아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고난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노래와 악기 연주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으로부터 황금으로 된 리라를 선물 받고 이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부르면 숲속의 맹수마저도 조용히 그 음악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반인반신이었던 거죠. 근데 슬픈 얘기라는 게 오르페우스의 아내가 사고로 죽어요. 이제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를 찾으러 저승까지 찾아갑니다. 저승에 찾아가서 그 많은 관문을 음악으로 뚫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자기 노래를 들려주는데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신화에 보면 심지어 그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마저도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 멈췄다고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음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신화가 의미하는 게 음악만큼 감정적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장르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 신화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결국 아내를 되살려오는데 오르페우스가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나서 이제 시리에 빠져서 목소리를 잃은 겁니다. 악기 연주도 할 수가 없었고 노래도 부를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에서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술의 신, 술. 예, 이 친구 같은 아. 예.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무녀들이 이제 노래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이 오르페우스를 유혹을 하는데 거부를 한 거죠, 당연히. 그랬다는 이유로 이 오르페우스의 몸을 찢어 죽여요. 누가요? 디오니소스가? 아니 그 무녀들이. 무녀들이? 예, 무녀들이 몸을 찍어서 죽이고 그다음에 그 목을 대신에 이제 그 아폴로 신으로 받았던 황금 리라 있죠. 목을 그 황금 리라에 붙여서 강물에 버립니다. 아 이게 그거예요. 그럼 예, 지금? 그래서 황금- 근데 그렇게 강물을 떠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예. 이 그 잘린 목에서 이제 슬픈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내려가서 바닷가에 흘러갔었을 때 제우스가 그 노래를 듣고 건져내서 하늘에 올라가서 별이 되게 했다라는 그런 신화거든요. 되게 긴 얘기인데 제가 짧게 압축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승기 씨 얘기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승기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린 그림이었고 신화였는데 뭐 이승기 씨뿐만이 아니라 이승기 씨는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성공을 거뒀죠. 젊은 음악인들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몸은 남아있을지언정 음악을 잃게 되는 경우들 종종 듣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주변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남용이 돼서 그렇게 뭐 세상으로부터 잊혀지는 경우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결국 우리 어두운 하늘에 정말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들에게 좀 빛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에 빠진 사람들이 그 제우스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흔히 스타라고 부르는데 진짜 좀 스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오르페스의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이 장 델비오라는 화가 되게 좀 약간 무서운 그림들도 있긴 한데 되게 신화적이고 약간 그로테스크하기도 한 그런 그림들 많이 있거든요.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 양변 그리스 신화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으니까 얘기를 하지. 어떻게 다 알지? 진짜 놀라운 게 이거를 적어오지도 않았어요. 혹시 막 제가 말해. 혹시 적어왔나 싶어서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그냥 얘기를 막 해요. 원래 아는 얘기예요 이런 거? 오르페우스? 아는 얘기니까 하죠. 막 어제 네이버 찾은 거 아니고? 백성문 변호사 우리 아까 네이버를 찾아도 까먹어서 얘기를 시지프스에 못해. 봐야 돼. 이런데 그거 모르는데 몰라, 영어한 거지. 몰라, 그냥. 몰라, 그러니까 몰라. 알 리가 없지. 나도 사실 눈치 봤어. 그렇지. 아니 시집 그 바이토리 계속해서 굴러 내려오는데 계속 밀려 올리고 산에서 떨어진다. 아, 그래요? 그 신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신 3묘 시대 단문지 3분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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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